지리산의 첩첩산 중 세상에 소음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에 김설이의 작은 초가가 자리하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걷히고 아침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부서져 내릴 때면 그녀의 하루는 약초를 캐고 다듬는 일로 시작되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면서도 망설임이 없었고 흙먼지를 털어낸 약초의 뿌리에서는 짙은 생명의 향기가 피어올랐다.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 집과 땅, 그리고 지식은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서리의 삶은 고요한 강물처럼 흘렀다.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산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약초의 효능을 통해 생명의 이치를 깨달았다. 도시의 번잡함이나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는 그녀에게 낯선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며 그 안에는 나이를 가늠하기 힘든 지혜가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산골 처녀로만 알았지만 그녀는 산의 언어를 이해하고 자연의 힘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서리는 며칠간 공들여 말린 작약을 마지막으로 손질하고 있었다. 가을볕이 따사롭게 마루를 비추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산사의 소리가 평화로운 풍경을 완성했다. 그녀는 곧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약재들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정리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흐름 속에 있었다. 그녀의 삶에서 놀라움이란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귀한 약초를 발견하는 것 정도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서쪽 하늘부터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산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바람이 거칠게 울부짖으며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굵은 빗방울이 지붕을 세차게 두드렸다. 순식간에 세상은 물과 바람의 포효로 가득 찼다. 서리는 익숙하게 창문을 닫고 아궁이에 불을 더 지폈다. 이런 날씨는 산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폭풍의 기세가 유난히 사납게 느껴졌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창밖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었고 간간히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세상을 잠시 밝혔다가 사라졌다. 서리는 호롱불 아래 앉아 오래된 의서를 읽고 있었다. 책장 넘어가는 소리와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 그리고 거친 빗소리가 뒤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때였다. 모든 소음을 뚫고 낯선 소리가 그녀의 귀에 박혔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도 바람에 부러지는 나뭇가지 소리도 아니었다. 둔탁하게 무언가 부딪히고 끌리는 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섞인 인간의 신음소리였다. 서리는 순간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이 깊은 상월, 궂은 날씨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생명 앞에서는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서리는 기름을 먹인 두루마기를 걸치고 벽에 걸어둔 손도끼를 집어들었다. 호신용이라기보다는 어둠 속에서 길을 내기 위한 도구였지만 묵직한 무게가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폭풍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빗물이 뺨을 때리고 차가운 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소리가 들려온 곳은 집 뒤편의 작은 계곡 방향이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드러나는 숲의 풍경은 기괴하고 위협적이었다. 바위와 나무들이 괴물처럼 그림자를 드리웠고 빗물에 불어난 계곡물은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흘러갔다. 서리는 발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그녀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고 웬만한 사냥꾼보다도 숲의 지형을 훤히 꿰고 있었다. 몇 걸음 옮겼을 때 그녀는 짙은 피비린내를 맡았다. 마침내 그녀는 소리의 근원지를 발견했다. 커다란 바위 아래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번개가 다시 한번 어둠을 밝혔을 때 남자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났다. 값비싸 보이는 검은 양복은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한쪽 다리는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다. 그는 의식을 잃은 듯 미동도 없었지만 얕고 거친 숨소리가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남자의 어깨에는 총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다.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고 빗물에 씻겨나가 붉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이마는 찢어져 있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이런 상처는 단순한 산속사고로 생긴 것이 아니었다. 서리는 순간 망설였다. 이 남자는 분명 위험한 일에 휘말린 사람이었다. 그를 돕는 것은 자신 또한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었다. 평온했던 그녀의 세상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였다. 하지만 그의 희미한 숨결 앞에서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이미 의원으로서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서리는 먼저 그의 어깨 상처를 지혈하기 위해 자신의 옷자락을 뜯어냈다. 그리고 그의 체구가 자신보다 훨씬 컸지만 그녀는 약초를 캐며 다져진 단단한 근력을 이용해 그를 부축했다. 남자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빗물과 상처로 인한 열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그를 자신의 작은 초가로 옮기는 것은 사투에 가까웠다. 비에 젖은 땅은 미끄러웠고 남자의 무게는 온전히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한 위기를 넘기며 서리는 마침내 집 안으로 그를 끌고 들어오는 데 성공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을 닫자 바깥 세상의 폭풍 소리가 한결 멀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이 작은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서리는 남자를 아랫목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의 젖은 옷을 벗겨내는 동안 그녀는 그의 몸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를 발견했다. 오래된 것부터 최근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것까지. 그의 몸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 남자가 살아온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했다. 서리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에서 강인한 의지가 엿보였다. 그녀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즉시 약초 선반으로 가서 지혈과 해독, 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재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약초를 빻아 상처에 붙이고 탕약을 끓이기 위해 물을 올렸다. 집 안에는 쌉쌀한 약초 향이 가득 퍼져나갔다. 그것은 그녀에게 익숙하고 안정감을 주는 향기였지만 오늘 밤은 그 향기 속에 낯선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탄약이 끓는 동안 서리는 총상이 박힌 어깨 상처를 자세히 살폈다. 다행히 총알이 관통한 듯 보였지만 상처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전문적인 외과 수술 없이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소독하고 열을 내리게 하며 그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비방약재를 아낌없이 사용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의 빗줄기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남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고통스러운 신음은 잦아들고 호흡이 한결 안정되었다. 서리는 그의 입에 조심스럽게 탕약을 흘려 넣었다. 쓴 약이 넘어갈 때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서리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열을 닦아내고 상처를 살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불안감과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새벽이 올 무렵 폭풍은 완전히 멎어 있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빗물을 머금은 숲은 한층 더 싱그러운 생명력을 뿜어냈다. 서리는 잠시 마루에 걸터앉아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밤사이의 소란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방 안에 누워있는 낯선 남자의 존재가 그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의 고요했던 세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남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열은 많이 내렸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신분증으로 보이는 지갑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자 그 안에는 국가전략정보국 강지훈이라는 이름과 사진이 박힌 신분증이 들어있었다. 서리는 그 이름 모를 기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평범한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의 몸에 가득한 상처, 총상, 그리고 이 신분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비밀의 한 조각을 자신의 집 안으로 들인 것이다. 그를 구한 것은 옳은 일이었을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게 될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저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다. 그는 지금 환자이고 자신은 그를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서리는 지갑을 조용히 제자리에 돌려놓고 다시 약초를 다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낯선 남자의 등장으로 인해 그녀의 삶을 지탱하던 고요한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면서도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산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새로운 긴장감이 싹트고 있었다. 강지훈의 의식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향해 떠오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온몸을 짓누르는 욱신거리는 통증과 낯선 약초 향기였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나무,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난 낮은 천장이었다.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마지막 기억의 파편들을 맞추려 애썼다. 배신, 총성,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숲속에서의 도주.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깨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에 절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자신의 어깨에는 깨끗한 천이 덧대어져 있었고 그 위로 지식인 풀 같은 것이 발라져 있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훈련된 본능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누가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는가? 적의 함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왔다. 소박한 무명 옷차림에 질끈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어젯밤 폭풍 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바로 그 여자. 김설이었다. 그녀는 지훈이 깨어난 것을 보고도 놀란 기색 없이 묵묵히 약그릇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지훈은 오히려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목이 잔뜩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여긴 어디지? 당신은 누구야? 서리는 그의 날 선 질문에도 동요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 집입니다. 어제 계곡에 쓰러져 있는 걸 데려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차분했다. 그녀는 약그릇을 그의 입가에 가져가며 말했다. 몸을 움직이지 마세요. 상처가 덧날 수 있습니다. 이걸 마시면 열이 내리고 통증이 덜할 겁니다. 지우는 그녀가 내미는 약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독이 들어있을 수도 있었다. 그의 망설임을 읽었는지 서리가 말했다. 걱정 마세요. 독은 없습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대로
지혈과 해독에 좋은 약초들로 달인 것이니 그녀는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지우는 잠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깊고 고요한 눈빛 속에서는 어떤 악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천천히 입을 열어 그녀가 주는 씁쓸한 탕약을 받아 마셨다. 약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속이 따뜻해지면서 정말로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듯 했다. 지우는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왔다. 그의 눈에 비친 김설이는 평범한 시골 여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행동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자신을 구한 것이 순수한 선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지우는 서리의 극진한 간호 아래 빠르게 회복해갔다. 그녀는 매일 다른 약초를 캐와 탕약을 다리고 상처에 발라주었다. 그녀가 사용하는 약초들은 지훈이 알고 있는 의학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효능을 보였다. 총상을 입은 어깨는 덧나지 않고 빠르게 아물었고 고열과 몸살 기운도 금세 사라졌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관찰했다. 그녀는 약초를 다룰 때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진지했다. 그녀의 작은 집은 온갖 약재들과 오래된 의서들로 가득했다. 그는 서리가 단순한 시골 처녀가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민간 의술의 계승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신비로운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평화는 길지 않았다. 그날 아침 서리는 평소처럼 약초를 캐러 뒷산에 올랐다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숲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랐다. 새들의 지저김이 줄어들었고 짐승들의 움직임도 평소와 달랐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이 낯선 침입자의 존재를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지훈에게 말했다. 누군가 산으로 들어왔어요. 당신을 찾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전에 없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즉시 몸을 일으켰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다. 창문 틈으로 마을 쪽을 살피자 낯선 검은색 차량 2대가 마을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건장한 남자 몇몇이 마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물으며 주변을 탐색하고 있었다. 조직의 처리팀 놈들이었다. 그들의 끈질김은 이미 지긋지긋하게 겪어본 바였다. 그는 서리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졌어. 당장 여길 떠나야 해. 하지만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나가면 바로 발각될 겁니다. 이 산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지우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고 대책을 세워둔 듯 했다. 서리는 재빨리 비상식량과 간단한 약재들을 작은 보자기에 쌌다. 그리고 벽장을 밀자 그 뒤로 마루 밑으로 이어지는 작은 비밀 통로가 드러났다. 지우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할아버지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만들어두신 길입니다. 서리는 짧게 설명하고는 먼저 통로로 들어갔다. 지훈도 망설일 겨를 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자 집 뒤편에 대나무 숲과 연결되었다. 그들이 빠져나온 직후 집 쪽에서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리팀이 마침내 그녀의 집을 찾아낸 것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서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지훈을 이끌었다. 이쪽입니다. 발소리를 내지 마세요. 그녀는 마치 한 마리의 산짐승처럼
소리 없이 숲속을 헤쳐나갔다. 그녀가 선택하는 길은 일반적인 등산로가 아니었다. 덤불과 바위 사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었다. 지우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그녀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지만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흩어져서 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서리는 잠시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이더니 지훈을 데리고 계곡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냄새와 흔적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녀의 판단은 정확했다.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바위를 따라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자 뒤쫓아오던 개 짖는 소리가 점차 멀어졌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서리는 지훈을 데리고 산 중턱의 거대한 폭포 뒤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입구가 덩굴로 가려진 작은 동굴이 있었다. 동굴 안은 어두웠지만 아늑했다. 서리는 익숙하게 불을 피우고 젖은 지훈의 옷을 말려주었다. 폭포 소리가 바깥의 모든 소음을 차단해주어 완벽한 은신처가 되었다.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굴 벽에 기댔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잡혔거나 죽었을 것이다. 지훈은 불빛에 비친 서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흙과 나무짚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동료와 부하들을 겪어봤지만 이토록 침착하고 강인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거대한 권력의 폭풍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도망치던 자신과 달리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폭풍에 맞서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향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살았어. 서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품에서 약초를 꺼내 지훈의 상처를 다시 한번 살폈다. 급하게 움직인 탓에 상처가 조금 벌어져 있었다. 그녀의 세심한 손길이 상처에 닿자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몸에 힘을 뺐다. 경계심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작은 신뢰의 싹이 트고 있었다. 이 미스터리한 여인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유일한 아군이었다. 동굴 안에는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와 웅장한 폭포 소리만이 가득했다.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구해졌다고 생각했던 그날 밤, 그는 단순히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을 올가매던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만난 것인지도 몰랐다. 길에서 구한 시골 소녀.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그의 운명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권력의 소용돌이는 이제 두 사람을 함께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폭포수 뒤편의 동굴은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성체와도 같았다. 밤이 되자 동굴 안은 모닥불의 온기로 훈훈해졌다. 강지훈은 서리가 건네준 구운 감자를 천천히 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어깨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의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산 아래에는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된 자들이 진을 치고 있을 터였다. 이대로 동굴에 숨어 지내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서리는 지훈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모닥불을 손질하고 있었다. 타오르는 불꽃이 그녀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지훈은 이 알 수 없는 여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은신처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이름과 뛰어난 약초 지식, 그리고 산에 대한 해박함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를 이 위험한 상황에 끌어들인 이상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해주는 것이 도리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혼자서는 이 산을 절대 빠져나갈 수 없었다. 지우는 깊은 한숨과 함께 무거운 입을 열었다. 김설희 씨, 당신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동굴의 정적을 깨뜨리며 낮게 울렸다. 설희는 말없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재촉하지도 궁금해하지도 않는 그저 듣겠다는 담담한 자세였다. 그녀의 그런 태도가 오히려 지훈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조직의 기밀을 발설하는 것은 중대한 위반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규율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최대한 보안 사항을 지키면서 사실의 일부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정부 소속의 요원이요. 당신이 본 신분증 그대로요. 우리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거대한 부패 세력을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었어.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설희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조사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 하지만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지. 믿었던 동료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친 것이오. 지우는 품속 깊숙이 손을 넣어 작은 물건을 꺼내 보였다. 방수 처리된 작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SD 카드였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어. 거물급 정치인과 대기업이 결탁하여 국고를 빼돌리고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기록이지. 이것만 세상에 공개되면 그들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어.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사명감이 동시에 불타고 있었다. 그는 설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걸 서울에 있는 나의 유일한 연락책에게 전달해야만 하오. 그녀만이 이 증거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지금 내 상황으로는 불가능해. 놈들은 산 전체를 포위하고 내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과 절박함이 묻어났다. 이야기를 마친 지호는 설희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그녀가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자신을 비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였다. 하지만 설희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잠시 모닥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증거가 공개되면 세상이 조금은 더 나아지는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너무나 순수하고 본질적이어서 지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권력, 배신, 생존 같은 것들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끝에 있는 정의의 가치를 묻고 있었다.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힘주어 대답했다. 그렇소. 적어도 썩은 뿌리의 일부는 도려낼 수 있겠지. 수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설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약초 중에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약재도 있지만 잘못 쓰면 목숨을 앗아가는 맹독을 품은 것도 있다고.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금 지훈이 말하는 부패한 권력자들은 세상을 병들게 하는 독초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가 가진 증거는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였다. 지훈은 마침내 마지막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그의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이토록 절박하게 무언가를 부탁해 본 것은 처음이었다. 설희 씨,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나를 도와주시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이 산을 무사히 빠져나가 서울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이끌어 주시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그는 고개를 숙였다. 국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엘리트 요원의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동굴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거대한 분기점 위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이 남자를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터였다. 그것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거대한 악과 맞서는 일이었고 자신의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하는 일일지도 몰랐다. 그녀의 집은 이미 쑥대밭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고요했던 산속의 삶, 약초와 책들, 그리고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위험한 길에 동행할 가치가 있는 일일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미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불의를 보고도 외면한다면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일이었다. 서리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제가 돕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지훈은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의 기색은 없었다. 오직 옳은 일을 하겠다는 굳은 결의만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구조자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지가 되었다. 서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위험한 여정의 필수적인 파트너였다. 지훈은 그녀에게 적들의 수색 방식과 그들의 행동 패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마추어처럼 무작정 산을 뒤지는 것이 아니라 주요 길목을 차단하고 열 감지기나 드론 같은 장비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서리는 지훈의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지리산의 지도를 그렸다. 그녀가 아는 길은 지도에 나와 있는 길이 아니었다. 짐승들만 아는 길, 계절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길, 바위와 나무의 위치를 기억해야만 찾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통로들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말했다. 그들의 눈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험하겠지만 산의 동쪽 능선을 따라 내려가면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동굴의 작은 모닥불 앞에 마주 앉아 밤늦도록 탈출 계획을 세웠다. 지훈의 전문적인 지식과 서리의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합되자 불가능해 보였던 탈출 계획이 점차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적의 허를 찌르기 위해 조용히 칼을 가는 전사들이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마침내 거대한 소용돌이를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시골 소녀의 운명적 선택이 거대한 권력의 판도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점이 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두 사람은 동굴을 나섰다. 서리가 이끄는 길은 사람이 다닌 흔적이 전혀 없는 험준한 산길이었다. 그녀는 달빛조차 들지 않는 숲속에서 자신의 발밑을 보듯 거침없이 나아갔다. 강지훈은 훈련으로 다져진 체력에도 불구하고 부상당한 몸으로 그녀를 따라가는 것이 벅찼다. 하지만 그녀의 등은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대처럼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적들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가장 험한 길만을 골라 다녔다. 밤새 걷고 낮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 깊은 골짜기나 바위 틈에 숨어 휴식을 취했다. 서리는 지친 지훈을 위해 지천에 널린 약초를 뜯어 즉석에서 씹어 상처에 붙여주거나 기력을 보충하는 열매를 찾아 건네주었다. 그녀에게 사는 위험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대한 품과도 같았다. 꼬박 사흘이 걸렸다. 마침내 그들은 지리산의 동쪽 끝자락, 인적이 드문 작은 마을에 닿을 수 있었다. 산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두 사람은
문명 세계가 주는 또 다른 이질감과 마주해야 했다. 숲의 언어에 익숙했던 서리에게 자동차 소음과 매캐한 매연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배려하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다. 그들은 새벽에 밭으로 나가는 늙은 농부의 경운기를 얻어 타고 면 소재지까지 나올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낡은 시외버스를 타고 다시 기차역이 있는 작은 도시로 향했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 서리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나고 자란 산이 점점 하나의 작은 점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났다. 같은 시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화려한 의원실 안. 조상철 의원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통화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수화기 너머의 보고를 들으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놓쳤다고 그 상홀짜기에서 쥐새끼 한 마리를 못 잡는단 말인가. 쓸모없는 놈들. 전화기 너머로 변명이 흘러나왔지만 조상철은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를 신경질적으로 흐트러뜨렸다. 강지훈. 그 성가신 벌레 같은 놈이 아직도 살아남아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다. 계획은 완벽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바로 강지훈을 도운 정체불명의 시골 여자였다. 보고에 따르면 그녀의 도움으로 강지훈이 감시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는 것이었다. 그때 의원실 문이 노크소리와 함께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태아그룹의 부회장 박민혁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흐트러짐 없는 모습과 냉철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표정이 안 좋으시군요. 의원님, 강지훈 건 때문입니까? 조상철은 박민혁을 보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처리팀 놈들이 놓쳤답니다. 산골 계집애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민혁은 조상철의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산에 익숙한 현지인의 도움을 받았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남자였다. 아마 서울로 오겠죠. 그 증거를 넘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니까요. 조상철은 콧방귀를 뀌었다. 서울,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겠다는 거군. 산골에서는 운 좋게 살아남았을지 몰라도 여긴 우리의 영토야. CCTV, 정보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깔아두었네. 그 시골뜨기, 계집애가 도시에서 뭘 할 수 있겠나. 아마 지하철 노선도도 제대로 못 볼걸.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얕보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에게 김서리는 그저 귀찮은 장애물일 뿐.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박민혁도 그의 생각에 동의했다. 맞습니다. 변수는 최소화해야 하지만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죠. 이미 서울의 모든 역과 터미널에 우리 사람들을 배치했습니다.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내는 즉시 이번에야말로 깔끔하게 처리할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짜놓은 거대한 거미줄을 절대 빠져나갈 수 없으리라 확신했다. 시골 소녀 하나가 그들의 철옹성에 어떤 균열을 낼 수 있을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해, 질, 역. 서울역에 도착한 지훈과 서리는 엄청난 인파에 휩쓸렸다. 서리는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끝없이 이어진 빌딩 숲, 귀를 때리는 소음. 어지러운 넌 사이는 그녀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혼돈 그 자체였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았고 주변을 끊임없이 경계하며 움직였다. 지훈은 일부러 CCTV,
사각지대만을 골라 이동하며 낡고 허름한 여관이 밀집한 구도심의 한 골목으로 서리를 이끌었다. 그가 선택한 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여관이었다. 이런 곳이야말로 신분을 숨기고 추적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방에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두 사람에게는 잠시나마 몸을 누일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지우는 서리에게 경고했다. 여기서부터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 저들의 눈과 귀는 서울 어디에나 깔려 있어. 우리는 유령처럼 움직여야만 해. 서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창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과 다닥다닥 붙은 건물들. 산의 질서정연한 풍경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이곳은 인간들이 만든 거대한 미로이자 감옥처럼 느껴졌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그들은 허기를 채우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지우는 서리에게 최대한 평범하게 보이도록 옷차림을 바꾸게 하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하지만 그들이 골목을 빠져나와 번화가로 들어서는 순간 지우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 중에 유독 그들의 동선을 주시하는 듯한 시선들이 느껴졌다. 놈들의 포위망은 상상 이상으로 촘촘했다. 서리 역시 그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산에서 짐승의 기척을 느끼는 것과 비슷했다. 군중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섞이지 못하는 부자연스러운 움직임들. 신문 가판대 뒤에서 자신들을 훔쳐보는 남자. 맞은편 카페 창가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지만 시선은 계속 그들을 향해 있는 여자. 그녀는 나지막이 지훈에게 속삭였다. 우리 주변에 적어도 4명이 있어요.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물처럼 배치되어 있어요. 지훈은 서리의 관찰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자신도 겨우 2명을 감지했을 뿐인데 그녀는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었다. 시골 소녀라고 얕보았던 적들의 판단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가 될지 그는 예감할 수 있었다.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는 이제 두 사람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두 사람의 외로운 싸움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낮보다 더 환하게 빛났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더 짙은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강지훈과 김서리는 수많은 인파 속에 몸을 숨긴 채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지훈은 훈련받은 대로 군중의 흐름을 읽고 시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계산하며 계속해서 동선을 바꾸었다. 하지만 적들의 그물망은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고 끈질겼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그들은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어갔다. 지훈은 지하철을 이용해 추적을 따돌리려 했다. 복잡한 환승역에서 인파에 섞여 순식간에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는 것은 그가 즐겨 쓰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플랫폼에서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순간 서리가 그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겼다. 저기 아이스크림을 든 저 여자 10분 전부터 우리와 같은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인파의 소음에 묻힐 만큼 작았지만 지훈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지훈의 시선이 서리가 가리킨 곳으로 향했다. 평범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스마트폰을 보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전혀 의심스러울 것 없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서리가 말을 잇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이스크림이 거의 다 녹아 손등으로 흐르는데도 닦지 않아요. 온 신경이 다른 곳에 쏠려 있다는 뜻이죠. 지훈은 그제야 여자의 시선이 아주 미세하게 자신들을 향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자신은 완전히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다. 서리의 관찰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반대편 승강장에서 신문을 보는 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신문이 거꾸로 들려 있어요. 그녀의 지적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지금껏 동료 요원이나 전문 킬러 같은 위협적인 대상에만 집중하도록 훈련받았다. 하지만 적들은 평범함 속에 자신들의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 서리는 숲에서 위장한 뱀이나 독초를 찾아내듯 도시의 인공적인 풍경 속에서 부자연스러운 위장들을 정확히 간파해내고 있었다. 지우는 계획을 즉시 수정했다. 이대로는 연락책인 이수진 요원을 만나기는커녕 곧바로 위치가 탄로날 터였다. 그는 서리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소?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판단이 자신의 훈련된 감각보다 더 날카로울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서리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근처에 남대문 시장을 가리켰다. 저곳으로 가요. 복잡하고 사람이 많은 곳일수록 작은 혼란은 더 크게 번지는 법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계획을 세운 듯 차분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녀를 따랐다. 두 사람은 미로처럼 얽힌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다. 온갖 잡화와 먹거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다. 추격자들도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그들의 뒤를 따랐다. 서리는 먼저 약재상에 들러 몇 가지 약초를 샀다. 강활, 백지, 그리고 유황, 가루 조금. 지훈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자 그녀는 짧게 설명했다. 냄새를 만들 겁니다. 아주 지독하고 역한 냄새를요. 이어서 그녀는 건어물 가게에서 마른 오징어 한 축을 사고 철물점에서 작은 양철통 하나를 구했다. 그녀의 행동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였지만 지우는 묵묵히 그녀가 하자는 대로 따랐다. 그들은 시장의 가장 복잡한 사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떡볶이 노점 근처에 섰다. 서리는 지훈에게 오징어를 잘게 찢어 양철통에 넣으라고 시켰다. 그리고 자신은 약초와 유황 가루를 종이에 싸서 그 위에 올렸다. 그녀는 지훈의 귀에 속삭였다. 제가 저 연탄불에 이걸 던지고 신호를 보내면 무조건 반대편 골목으로 뛰세요. 뒤돌아보지 말고요.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서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연스럽게 노점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발을 헛디딘 척하며 손에 들고 있던 양철통을 연탄불 위에 그대로 쏟아부었다. 순간 치이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역한 연기가 문깨문깨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유황과 단백질이 타는 냄새, 그리고 자극적인 약초향이 뒤섞여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기침을 하며 코를 막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불이야. 누군가 외치자 혼란은 극에 달했다. 바로 그 순간 서리는 지훈을 향해 눈짓을 보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반대편 골목으로 몸을 날렸다. 추격자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당황하여 우왕좌왕했다. 그들의 시선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으로 쏠린 찰나의 순간 서리 역시 연기 속으로 몸을 숨겨 지훈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미로 같은 시장 골목을 몇 번 더 꺾어 달린 뒤에야 겨우 추격자들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낡은 건물 옥상에 몸을 숨긴 지훈은 서리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총 한 자루, 칼 한 자루 없이 오직 지혜만으로 도시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추격전에서 승리한 것이다. 대체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낸 거요? 서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산에서 연기로 짐승을 쫓는 방법과 비슷해요. 대상이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녀에게는 모든 이치가 자연의 섭리 안에서 통용되고 있었다. 이제 안전을 확보한 지훈은
마침내 연락책과 접선할 준비를 했다. 그는 공중전화로 달려가 미리 약속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몇 번 울리고 아무런 대답 없이 전화는 끊겼다. 그것이 바로 연락하라는 신호였다. 그는 근처 도서관의 특정 서가, 특정 책의 특정 페이지에 내일 정고 인사동 찻집 목련이라는 메시지를 암호로 남겼다. 아날로그 방식이었지만 그래서 더 안전했다. 다음 날 정고. 두 사람은 약속 장소인 인사동의 한적한 찻집으로 향했다. 지우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서리 또한 주변을 세심하게 살폈다. 찻집 안쪽 가장 구석진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강지훈의 유일한 동료이자 부하인 이수진 요원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 반가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옆에 있는 서리를 보며 경계의 빛을 드러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 목숨을 구해준 분이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이수진은 서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지만 눈빛의 의심은 거두지 않았다. 그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선배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요. 그녀가 내놓은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조상철 의원의 비호 세력은 정계와 재계는 물론 경찰과 검찰, 심지어 자신들이 속한 국가전략정보국 내부 깊숙이까지 뿌리내리고 있었다. 지훈의 팀이 배신당한 것도 국장 직속의 감찰팀 소행이라는 것이었다. 사실상 지금의 지휘 계통은 완전히 적의 손에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이 증거를 공식적으로 보고할 루트가 전부 막혔어요. 그녀의 말은 지훈에게 거대한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단순히 증거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이 싸움을 끝낼 수 없었다. 그들이 상대해야 할 적은 한두 명의 부패한 권력자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암적인 존재였다. 지훈이 침묵에 빠져 있을 때 조용히 차를 마시던 서리가 입을 열었다. 뿌리가 깊숙이 썩었다면 가장 높은 가지를 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지요. 땅을 파서 뿌리째 뽑아내야만 합니다. 이수진은 이 상황에서 너무나 태연하게 본질을 꿰뚫는 서리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훈 역시 그녀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도망치거나 숨어서 증거를 전달할 생각만 할 때가 아니었다. 이제는 방역을 준비해야 했다. 적들의 눈을 피해 숨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 판을 뒤흔들어야만 했다.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복판에서 세 사람은 마침내 거대한 적에 맞설 새로운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이수진이 마련한 은신처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였다. 바깥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집 안의 공기는 무겁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세 사람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외부의 위협에서 벗어나 한숨 돌릴 수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다. 이수진이 가져온 정보는 그들을 더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이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강지훈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작은 데이터 칩뿐이었다. 이수진은 가방에서 최신형 노트북을 꺼냈다. 외부의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특수 제작된 보안 장비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 칩을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 목록이 나타나자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빛났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파일을 열려고 하자 복잡한 암호 체계가 그들을 가로막았다.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와 숫자들의 조합만이 끝없이 나열될 뿐이었다. 이수진은 자신이 아는 모든 해킹 기술과 기관에서 사용하던 복호화 프로그램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암호는 철옹성처럼 견고했다.
그녀가 시도할 때마다 강력한 방화벽이 작동하며 모든 접근을 차단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지훈 역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암호키를 추측해 입력해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초조함이 세 사람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동안 김설이는 두 전문가의 작업에서 한 발짝 물러나 화면에 떠있는 암호 코드를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기술적인 구조가 아닌 다른 것이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반복되는 패턴이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숫자들의 배열, 혹시 어떤 규칙이 있는 건가요? 이수진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 패턴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현존하는 모든 암호 체계를 대입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지훈 역시 지친 목소리로 거들었다. 박민혁 부회장이 직접 설계한 암호라면 아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들만의 방식을 사용했을 거요. 그들은 이미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설이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숫자들이 이상하게 끊어져요. 3개, 그리고 5개, 다시 3개, 그리고 글자들은 7자마다 같은 글자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이수진과 지훈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너무 복잡한 알고리즘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원시적인 패턴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 설이는 말을 이었다. 제가 아는 약초 중에 삼지구엽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잎이 3갈래로 나뉘고 9개의 작은 잎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종기와 펜을 가져왔다. 그리고 자신이 본 암호의 패턴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이 배열은 마치 식물이 자라나는 규칙 같아요. 피보나치 수열처럼. 자연에서 흔히 발견되는 패턴입니다. 어쩌면 암호의 열쇠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자연의 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설명은 두 요원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설이는 할아버지의 의서에서 보았던 천문도와 약초의 채집 시기에 대한 내용을 떠올렸다. 특정 약초는 특정 절기, 특정 달의 모양일 때만 가장 좋은 약효를 낸다. 그녀는 암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들을 절기와 별자리에 대입해 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일정한 좌표가 그려졌다. 그것은 바로 지리산의 주봉인 천왕봉의 오래된 이름과 그곳의 지리적 좌표를 가리키고 있었다. 천왕봉, 그들이 처음 만난 곳인가? 지훈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가 아는 정보에 따르면 조상철과 박민혁은 젊은 시절 대학 산악부에서 처음 만나 야망을 키워온 사이였다. 지리산은 그들에게 단순한 산이 아니라 그들의 추악한 야망이 시작된 상징적인 장소였던 것이다. 이수진은 설이가 알려준 좌표와 단어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암호키를 만들어 입력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모든 암호가 풀려나갔다. 세 사람은 순간 숨을 삼켰다. 화면 가득히 나타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부패의 기록이었다. 태아그룹에서 조상철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불법 정치 자금 내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제공된 뇌물 목록, 그리고 그 대가로 이루어진 각종 이권 개입과 관련된 비밀 장부였다. 심지어 자신들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끔찍한 기록까지 담겨 있었다. 한편 태아그룹 부회장실, 박민혁은 방금 올라온 보고서를 읽으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내려놓았다. 강지훈과 시골 여자를 놓쳤다는 보고였다. 특히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남대문 시장에서 벌어진 소동에 대한 부분이었다. 연기와 냄새를 이용한 원시적인 교란 작전.
그것은 강지훈처럼 정교하게 훈련된 요원의 방식이 아니었다. 너무나 투박하고 그래서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방식이었다. 그때 조상철 의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여전히 오만한 목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다. 아직도 그놈들 행방을 못 찾았나 서울 시내가 우리 손바닥 아닌데. 박민혁은 그의 말을 끊고 냉정하게 말했다. 의원님, 우리가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골 여자 말입니다. 조상철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그 계집애가 아직도 마음에 걸리나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하지만 박민혁의 생각은 달랐다. 강지훈이 산에서 살아남은 것,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의 감시망을 벗어난 것. 그 두 사건의 중심에는 항상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강지훈 혼자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 여자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는 처음으로 김설이라는 존재에게서 위험 신호를 감지한 것이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당장 알아내. 신상 정보, 가족관계, 과거 행적까지 샅샅이 뒤져. 더 이상 그 시골 소녀를 무시해서는 안 돼. 이제 그녀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 박힌 가시야. 박민혁의 지시에 조상철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얕보았던 작은 존재가 자신들의 거대한 성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은신처. 세 사람은 암호 해독의 기쁨도 잠시.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악의 실체의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니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반역 행위였다. 그때 이수진의 노트북 화면에 작은 경고창이 깜박였다. 누군가 데이터 칩의 암호가 해제된 사실을 원격으로 감지했다는 신호였다. 그들의 승리는 동시에 적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킨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제 적들의 추격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잔혹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칼날은 이제 강지훈뿐만 아니라 김설이를 직접 향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노트북 화면의 깜박이는 경고창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들의 작은 승리는 적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명확히 각인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을 수도, 시간을 벌 수도 없었다. 이수진은 즉시 노트북을 닫고 비상 프로토콜에 따라 모든 데이터를 파기하기 시작했다. 여기도 더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의 판단 착오였다. 적의 기술력을 너무 얕보았다. 암호를 푼 것에 만족한 나머지 그들이 심어놓았을지 모를 추적 장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것이다. 그는 즉시 움직일 준비를 했다. 하지만 김설이는 창가에 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넘어 아득히 멀리 있는 고향의 산을 향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조상철 의원의 사무실에서는 박민혁 부회장이 방금 입수한 서류를 내밀고 있었다. 서류의 맨 위에는 김설이 신상 명세라고 적혀 있었다. 지리산 골짜기에서 약초꾼 하레비 밑에서 자란 고아,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제대로 된 학력 기록조차 없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말 그대로의 유령입니다. 박민혁의 보고에 조상철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고작 그런 계집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골머리를 앓았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묻어났다. 자신의 거대한 제국이 이름 없는 시골 처녀 하나 때문에 흔들렸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지시했다. 유령에게는 유령이 사는 법을 알려줘야지.
그 계집애가 기어나온 그 상울짝이 아주 시끄럽게 만들어줘. 박민혁은 조상철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것은 강지훈을 잡기 위해 동원했던 전문 처리팀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었다. 훨씬 더 저급하고 그래서 더 잔인한 방법이었다. 박민혁은 용역업체에 연락해 건달 무리를 고용했다. 그들의 임무는 김서리의 고향 마을로 가서 행패를 부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며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이었다.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며칠 후 서리의 고향 마을에 평화가 깨졌다. 낯선 외지인들이 몰려와 마을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들은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노인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서리의 집을 찾아내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가꾼 약초밭은 무참히 짓밟혔고 집안의 살림살이는 모조리 부서져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험악한 그들의 기세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마을 이장은 서리를 딸처럼 아끼던 사람이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서리와 관련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밤을 틈타 몰래 산을 내려와 읍내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뿐이었다. 이미 조상철의 압력이 미친 후였다. 절망에 빠진 이장은 마지막 수단으로 예전에 서리가 알려주었던 서울의 한 약재상에 익명으로 전화를 걸었다. 서리가 혹시나 약재를 구하러 연락할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그 신락 같은 희망은 기적적으로 연결되었다. 이수진이 혹시 모를 연락을 위해 감시하고 있던 몇 안 되는 연락망 중에 그 약재상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을의 소식을 서리에게 전했다. 건달들이 마을을 점거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김서리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서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 그녀의 평온했던 과거와 할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순박한 마을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빠졌다. 그녀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금껏 어떤 위험 앞에서도 잃지 않았던 침착함이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녀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차갑고 더 강한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강지훈과 이수진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를 위로하려 했다. 서리 씨,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저 비열한 놈들 때문이지. 하지만 서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요. 그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숨어 다니는 건 이제 끝이에요. 우리가 숨을수록 저들은 제 소중한 사람들을 더 괴롭힐 겁니다. 이건 저들의 방식이죠. 약한 곳을 공격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방식으로 싸워야 해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지훈과 수진은 당황했다. 그들은 서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생각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리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생각이 없었다. 저들은 우리가 도망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증거를 손에 쥐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라고 비웃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오만함이 저들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울 지도를 가리켰다. 그녀의 손가락은 서울의 심장부, 태아그룹의 본사 빌딩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가 가진 증거를 미끼로 쓸 겁니다. 저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들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서 가장 크게 한 방을 터뜨려야 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무모하고 대담했다. 훈련된 요원인 지훈과 수진조차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잠시 할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슬픔과 분노가 그녀를 나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을 깨운 것이다. 산속에서 약초를 캐던 고요한 소녀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적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에 찬 한 명의 전략가가 서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이수진 역시 서리의 대담한 계획에 압도되었다. 기관의 프로토콜과 안전수칙에 얽매여 있던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그녀가 한순간에 깨뜨려 버린 것이다. 서리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인이나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싸움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작전을 이끄는 지휘관이었다. 세 사람의 역학관계는 그 순간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제 사냥당하던 자들이 사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방역은 가장 어둡고 깊은 절망의 순간에 한 시골 소녀의 차가운 분노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새로운 은신처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절망과 불안 대신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과 결의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작전의 중심에는 김설이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없이 뒤따르던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논리와 직관으로 거대한 적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판을 뒤엎을 계획을 세우는 지휘관이었다. 강지훈과 이수진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저들의 가장 큰 무기는 돈과 권력이지만 가장 큰 약점은 그로 인한 오만함입니다. 자신들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서리는 펼쳐진 지도 위에 놓인 태아그룹의 연간 보고서를 가리켰다. 보고서에는 며칠 뒤에 열릴 태하 장학재단 자선 파티에 대한 내용이 대서특필되어 있었다. 조상철 의원도 귀빈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 파티가 우리의 무대가 될 겁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증거 전체를 유출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들은 언론을 통제해서 가짜뉴스로 덮어버릴 겁니다. 대신 아주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미끼를 던져야 합니다. 그들이 무시할 수도, 그냥 덮어둘 수도 없는 그런 미끼 말입니다. 그녀는 이수진이 복구한 데이터 중 한 부분을 지목했다. 그것은 조상철이 차명으로 설립한 유령 회사를 통해 태아그룹에 비자금을 세탁한 내역이었다. 서리의 계획은 대담했다. 이 거래 내역 중 일부를 살짝 조작할 겁니다. 마치 내부 고발자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게 말이죠. 그리고 협박의 조건으로 자선 파티가 열리기 전까지 거액의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파티 현장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할 겁니다. 이수진이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들이 협박에 응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협박범의 정체를 알아내려 혈안이 되겠죠. 서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절대 돈을 주지 않아요. 대신 그들은 이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가진 증거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과정에서 그들이 스스로 덫에 걸리도록 만들 겁니다. 그녀는 이수진에게 조작된 데이터 파일에 일부러 작은 흠집을 남겨두라고 지시했다. 마치 아마추어가 남긴 실수처럼 보이게 말이다. 계획이 세워지자 세 사람은 즉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수진은 그녀의 천재적인 기술을 이용해 조작된 데이터 파일과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자 실제 내부 고발자가 보낸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협박 메시지가 완성되었다. 메시지에는
조작된 증거와 함께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가짜 약점이 교묘하게 심어져 있었다. 강지훈의 역할은 외부 활동과 보안이었다. 그는 변장수를 이용해 바깥 상황을 정찰하고 혹시 모를 적의 추격에 대비한 도주로를 확보했다. 또한 그는 서리의 계획이 실행될 자선 파티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호텔 직원으로 위장 잠입하여 내부 도면을 빼내는 위험한 임무까지 완수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요원 시절의 활기가 돌아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거대한 작전을 수행하는 현장 지휘관이었다. 서리는 작전의 총괄 지휘관이자 심리 분석가였다. 그녀는 조상철과 박민혁의 과거 행적과 성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며 그들이 미끼를 물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했다. 그녀의 예측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이 어떤 방식으로 분노와 조급함으로 변해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될지를 마치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수진은 마지막으로 보안을 점검한 뒤 박민혁 부회장의 개인 비서실 앞으로 익명의 협박 메일을 발송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그들은 조용히 적의 반응을 기다렸다. 마치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거미처럼. 한편 태아그룹 본사. 박민혁은 비서가 건넨 한 통의 이메일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자신과 조상철 의원 사이에 가장 은밀한 거래 내역 일부가 정확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내용 자체보다도 그 안에 포함된 미세한 오류들이었다. 계좌번호가 한두 자리 틀리거나 날짜가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한 자가 보낸 협박이라는 증거였다. 박민혁은 즉시 조상철에게 연락했다. 수화기 너머로 조상철의 격노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떤 놈이 감히 우리를 협박해 당장 그놈의 손가락을 전부 부러뜨려 버려. 하지만 박민혁은 냉정했다. 의원님, 진정하십시오. 이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놈이 가진 패가 이게 전부라면 우리가 먼저 손을 써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자선 파티가 열리기 전까지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들은 서리가 예측한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협박범이 아마추어이며 자신들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즉시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과 인력을 총동원하여 이메일의 발신지를 추적하고 내부 고발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들의 거대한 조직이 하나의 미끼를 잡기 위해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신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던 이수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요. 그녀의 모니터에는 적들의 통신 내용과 인력 이동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서리가 짜놓은 거대한 그물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셈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단계. 자선 파티 현장에서 그물을 거두어들이는 것뿐이었다.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며칠 후 저 화려한 불빛의 한가운데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인생 최고의 파티가,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는 심판의 장소가 될 터였다.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세 사람이 있는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태하 장학재단 자선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권력이 한자리에 모인 축소판과도 같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정재계 인사들이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이 위선적인 축제의 중심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조상철 의원과 박민혁 부회장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거미줄의 한가운데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곧 도착할 마지막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들은 마침내 협박범의 정체로 의심되는 인물을 특정했다. 과거 태아그룹의 회계팀에서 일하다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된 직원이었다. 그들은 그 남자를 파티가 끝난 후 조용히 처리할 계획까지 세워두었다. 강지훈과 시골 계집애는 이미 그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사냥했다고 믿는 먹잇감은 사실 미끼였으며 진짜 사냥꾼들은 이미 연 회장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다는 사실을. 호텔 보안팀의 제복을 입은 강지훈은 날카로운 눈으로 연 회장 전체를 훑으며 동선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귀 속에 꽂힌 작은 통신장치를 통해 파티장 근처에 주차된 밴 안에서 모든 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는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김설이. 그녀는 이 화려한 파티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변신해 있었다. 그녀는 지방의 특산물을 공급하는 출장 연회 업체의 직원으로 위장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수수한 유니폼. 무표정한 얼굴. 누구도 그녀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고요한 눈은 연 회장 안의 모든 움직임과 미세한 공기의 흐름까지도 놓치지 않고 읽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폭풍의 눈 그 자체였다. 파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박민혁 부회장이 무대에 올라 태아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열변을 토했고 위선적인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강지훈은 조상철과 박민혁의 주변에 배치된 사설 경호원들의 위치와 수를 파악했다. 이수진은 호텔의 모든 CCTV 화면을 장악하고 연 회장의 음향 및 영상 시스템을 자신의 통제해 두는데 성공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신호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마침내 조상철 의원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미소와 목소리로 청렴과 정의,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연 회장 안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리는 음식을 나르는 척하며 조상철이 서 있는 연단 바로 아래를 지나쳤고 그녀의 눈빛이 무대 뒤편의 강지훈과 마주쳤다. 작전 개시 신호였다. 자, 이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조상철이 샴페인 잔을 높이 쳐드는 순간 그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요란한 소음과 함께 뒤바뀌었다.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태하재단의 로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끝없이 나열된 비밀 장부와 검은 돈의 거래 내역이었다. 태아그룹에서 조상철에게 흘러들어간 수백억 원의 비자금, 뇌물을 받은 검찰과 경찰 고위 간부들의 명단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연 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조상철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조상철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박민혁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경호팀장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 스크린 전원을 내려 방송실로 가서 통제권을 되찾아.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고 몇몇은 이미 스마트폰으로 이 광경을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혼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연 회장의 모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들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내부 고발자 놈. 파티가 끝나면 바로 처리해. 이번에는 강지훈처럼 놓치는 일 없도록. 바로 조상철의 목소리였다. 이어서 박민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걱정 마십시오. 바다 깊은 곳에 아주 좋은 자리를 마련해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협박범을 처리할 계획을 논의하며 나눈 대화가 똑똑히 녹음된 파일이었다. 이제 연 회장은 단순한 혼란을 넘어 아비규환의 상태에 빠졌다. 자신들의 이름이 언급된 자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리를 피하려 했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무대 앞으로 몰려들었다. 이성을 잃은 조상철 의원의 눈에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김설희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는 모든 분노와 증오를 담아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저 계집애야, 저 시골뜨기 계집애가 한 짓이라고 당장 전현을 잡아. 그것은 최악의 자충수였다. 그는 수많은 증인과 카메라 앞에서 방금 전 자신이 죽이라고 모의했던 바로 그 내부 고발자가 김설희임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그 한마디로 완벽하게 맞춰졌다. 박민혁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몰래 연 회장 뒤편의 비상구로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강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이군, 박 부회장. 박민혁이 품속에서 칼을 꺼내 덤벼들었지만 그는 더 이상 강지훈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지훈은 간결하고 무자비한 움직임으로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한편 조상철의 사설 경호원들이 서리에게 달려들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서리는 달려드는 장정의 팔목을 잡아채 그의 힘을 역이용하여 가볍게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녀의 움직임은 무술이라기보다는 약초의 뿌리를 캐내듯 정확하게 상대의 균형과 급소를 노리는 몸짓이었다. 순식간에 경호원 2~3명이 그녀의 손에 쓰러지자 연 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이었다. 바로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연 회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이수진이 미리 언론사와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를 해둔 후였다. 모든 상황은 완벽하게 그들의 통제에 끝을 맺고 있었다. 조상철은 무대 위에 주저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고, 박민혁은 강지훈에게 제압된 채 경찰에게 인계되었다. 그리고 김설희는 이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듯한 담담함만이 감돌았다. 한 시골 소녀가 일으킨 거대한 파문은 마침내 부패한 거인을 집어삼키고 모든 것을 뒤엎어버렸다. 화려했던 파티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다하 게이트라 명명된 희대의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뒤흔들었다. 자선 파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로극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김설희가 목숨 걸고 지켜낸 데이터 칩의 내용은 이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부패한 권력의 성체를 덮쳤다. 국회는 특별검사팀을 꾸렸고 조상철과 박민혁을 시작으로 수십 명의 정재계, 법조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차가운 쇠고랑을 찼다. 강지훈은 기관에 복귀하여 무너진 조직을 재건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그는 이번 사건의 1등 공신으로 인정받았지만 스스로를 공신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이름 없는 시골 소녀였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수진 역시 그의 곁에서 새로운 정보팀을 꾸리며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작업을 이어갔다.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강지훈은 김설희를 찾아갔다. 그녀는 정부에서 제공한 안전가옥에 머물고 있었다.
떠들썩한 세상의 소음과 단절된 채 그녀는 그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에게 재건된 국가전략정보국의 새로운 신분증과 함께 정식 요원직을 제안했다. 그녀의 비범한 재능을 이대로 썩히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했다. 서어리 씨의 통찰력과 전략적인 사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은 우리 기관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힘을 가진다면 이 나라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고통받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제안은 진심이었고 그녀의 능력에 대한 최고의 찬사였다. 이수진 역시 그녀가 함께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서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가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피와 배신, 음모와 추격. 그녀는 그 모든 소용돌이의 한복판을 뚫고 살아남았다. 그리고 세상을 바꿨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모든 힘의 원천이 이 차가운 도시가 아니라 자신이 떠나온 고향의 산과 흙에 있다는 것을. 서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다. 과분한 제안이지만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녀의 대답에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죠? 당신은 세상을 바꿀 힘을 가졌습니다. 이대로 돌아가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서리는 조용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약초를 캐고 다듬느라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이었다. 제 힘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속이는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흙의 냄새를 맡고 바람의 소리를 듣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에서 나오죠. 저는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웠지 심판하는 법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 드는 곳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산처럼 고요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길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는 떠나기 전 그녀에게 작은 위성 전화를 건넸다. 세상의 어떤 감시망으로도 추적할 수 없는 전화요. 혹시라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세상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가 온다면 이걸로 연락하겠소. 그리고 당신이 날 필요로 할 때도 언제든 연락해 주시오. 두 사람은 말없이 악수를 나누었다. 그것은 존경과 신뢰, 그리고 영원한 동지애가 담긴 작별 인사였다. 얼마 후 서리는 다시 지리산의 집으로 돌아왔다. 건달들의 행패로 엉망이 되었던 집은 그녀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말끔하게 수리해놓은 상태였다. 망가졌던 약초밭에는 다시 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나 산에 오르고 약초를 캐고 탕약을 다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의 깊이는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산 너머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 곳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맞서 싸울 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층 더 깊어졌고 그녀의 발걸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서리는 마루에 앉아 갓 끓인 국화차를 마시고 있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려 맑은 소리를 냈다. 그녀의 곁에는 강지훈이 주었던 위성전화기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세상과 연결된 작은 끈이자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증표이기도 했다. 그때 마을 이장이 헐레벌떡 뛰어와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 중 하나였다. 태아 게이트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익명의 제보자 덕분에 모든 것을 되찾게 되었다며 보내온 것이었다. 서리는 편지를 읽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세상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작은 세상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더 큰 세상을 구한 것이다. 서리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녀는 다시 약초밭으로 향했다. 상처 입은 땅을 보듬고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등 뒤로 지리산의 장엄한 능선이 황금빛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평온의 한가운데 한 시골 소녀가 더 단단하고 깊어진 뿌리를 내린 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고 진정한 평화였다.